나이를 1살 속이고 결혼한 며느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왜 그 1살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가을, 또 다른 비극이 저희 가족을 덮쳤어요. 둘째 시동생이 부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신장마비였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그분은 군 장교로 복무하고 계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 모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정호 씨와 아이들은 셋째 시동생과 함께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에 부대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도 의연하셨어요.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한 해에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떠나보내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강하셨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 걱정 없다. 우리가 잘 이겨내자 하시면서 가족을 다독여 주셨어요. 둘째 시동생 가족은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셨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어서 내려올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제사 때마다 내려와서 가족들과 만났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셋째 시동생이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업을 이어받느라 바쁘기도 했고,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셋째 결혼 문제로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주변 사람의 소개로 중매가 성사되었어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울산의 작은 시골에서 온 여자였어요.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얌전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첫인상이란 게 얼마나 속일 수 있는 건지 깨달았죠. 미영 씨가 저희 집안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집이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막걸리 총판업도 하고 있고 집도 크고 땅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려고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상견례 때도 정말 얌전하고 착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저한테도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서 궁합을 보러 점집에 가신 거예요. 그때는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 게 당연했거든요. 무속인이 말하기를 나이 차이가 4살이면 우리 집안과 궁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셋째 시동생과 미영 씨 나이 차이가 5살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영 씨가 자기 나이를 1살 적게 말한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5살 차이인데 4살 차이라고 속인 거였죠. 그 당시에는 호적을 자세히 확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여자 나이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영 씨도 그걸 노린 것 같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이까지 속였다니.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고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시동생과 미영 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미영 씨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일도 도와드리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와 계실 때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정말 효부 같았는데 안 계시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한테도 처음에는 언니 하면서 잘해줬는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집안일 분담할 때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했어요. 아,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집안 사정을 캐묻더라고요. 이 집이 얼마나 큰지, 땅은 얼마나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처음에는 시집살이 하면서 궁금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미영 씨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딸을 낳았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미영 씨의 욕심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집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예뻐하시는 걸 보고는 더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을 내세워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집의 소중한 후손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미영 씨를 보면서 불편했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셋째 시동생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신 거예요. 법원 옆에 있는 정말 좋은 땅을 넘겨주신 거였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큰아들 결혼을 처음에 반대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셋째가 은행을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그게 미안하셨던 거예요. 셋째가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을 주신 거였어요. 그 땅은 정말 값나가는 땅이었어요. 법원 옆이라서 나중에 개발되면 엄청난 돈이 될 땅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셋째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시면서 그 땅을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미영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우리한테 이런 땅이 있었구나 하면서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그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그 땅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잘 관리하면 된다 하셨는데 미영 씨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 집은 누가 물려받게 되는지, 막걸리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런 미영 씨를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돈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의 따뜻함이나 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미영 씨는 저에 대해서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는 식으로.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지만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노골적이었어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무작정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시어머니한테 의존했나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건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싸울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 대신 미영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미영 씨가 시어머니 몰래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에 혼자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물건이 값나가는 건지 파악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교묘하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어머님 옛날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 교육비며
결혼 비며 생각하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압박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며느리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하시면서. 하지만 저는 미영 씨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그런 미영 씨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 씨의 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날 집에는 저와 미영 씨만 있었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집 재산 분할 문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재산 분할 이야기냐고. 미영 씨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언니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언니가 큰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정당한 몫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했나요?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봉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영 씨는 벌써부터 상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셋째가 받은 그 법원 옆 땅 때문에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언니,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라면서요. 나중에 얼마나 값이 오를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 집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저는 미영 씨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미영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도 참 순진하네요.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저는 그런 미영 씨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재산 분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미영 씨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이 집안의 일원인데 소외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당한 손자 손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저는 김정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미영 씨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해요. 김정호 씨도 놀라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정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김정호 씨도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형제간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노골적으로 미래 계획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막걸리 사업도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며 결혼 자금이며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큰언니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저를 집에서 내보내자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소리냐, 순자가 어디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하셨지만 미영 씨는 계속 그런 식으로 떠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도 싸움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감기로 며칠 누워 계셨는데 그 사이에 미영 씨가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어디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시는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좀 나아지셔서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서류함이 어째 좀 다른 것 같네. 누가 뒤진 것 같은데. 저는 미영 씨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가족 분란만 일으킬 뿐이니까. 하지만 그 일로 미영 씨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후로 미영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미영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미영이가 요즘 왜 저러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시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미영 씨의 계속되는 압박과 요구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 어느 날 김정호 씨와 셋째 시동생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상황으로는 모두가 힘들다는 얘기였죠. 셋째 시동생도 아내의 행동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셋째 가족이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가족이 흩어지는 게 싫으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는 분가할 때도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렸어요. 이사 비용이며 새집 보증금이며 시어머니한테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셨지만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가족이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큰아들 가족은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없으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그래도 할머니 집 근처에 있으니까 자주 놀러 왔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웬만해서는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오곤 했어요. 그마저도 와서는 계속 불평만 했어요. 집이 좁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만. 집이 다시 조용해지니까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해하셨어요. 순자야, 역시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구나. 하시면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연세도 많아지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정호야, 이제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우선 재산은 큰아들인 정호와 셋째가 상속받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둘째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둘째 며느리 목도 있으니까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배제하는 대신 큰아들이 나중에 관리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김정호 씨가 마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둘째 며느리와 그 아이들도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김정호 씨를 믿고 맡기신 거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큰아들에게는 이 집과 막걸리 사업을 물려주고, 셋째에게는 시아버지께서 미리 주신 법원 옆땅과 약간의 현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셋째가 가지게 될 땅이 법원 옆 땅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외에 마늘 농사 짓던 1000평 땅이 따로 있었는데 그 땅에는 둘째 목과 시누이 둘의 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우선은 상속만 받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셋째에게 미리 준 법원 옆 땅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인 김정호 씨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김정호 씨에게만 살짝 알려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김정호 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우야, 내가 셋째한테 땅 하나 줬다.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김정호 씨는 그 말씀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속 문제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좀 당황하셨어요. 아이고, 영감이 그런 일을 혼자서 했구나. 다른 애들이 알면 서운해할 텐데. 특히 시누이들이 알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어요. 셋째에게는 그 땅이 원래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게 두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김정호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호 씨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자기 몫에서 조금씩 떼어서 둘째 며느리에게 조금 더 줄 생각이었어요. 동생들이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김정호 씨의 마음을 알고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정우가 마음이 착해서 형제들 다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셋째를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상속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은 내가 가지고 있고 집은 큰형이 가지는 걸로 하자 정도로만. 셋째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을 땅이 꽤 값나가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달랐어요. 분가를 한 후에도 계속 재산 문제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끔 명절 때 오면 시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님 그 땅 말고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만 땅 하나 받고 끝인 건 아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미영 씨가 부담스러우셨어요. 벌써부터 그런 걸 따지다니.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미영이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해서 불편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할까? 저도 미영 씨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분가도 했고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계속 시댁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지. 더군다나 미영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셋째가 받은 마늘 농사 짓던 1000평 땅이 온전히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다른 형제들 몫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미영 씨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김정호 씨가 그 부분은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상처만 주고 간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영 씨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사랑이나 가족의 정보다는 재산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기도 해요. 김정호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시어머니 같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더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재산이나 상속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영 씨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가족은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재산이나 상속 문제가 관련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진짜 가족들과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호 씨의 선량한 마음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영 씨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걸 들려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